아버지, 갑자기 파산하셨다고 이 꼴로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집엔 아버지 모실 방 한 칸 없으니까 이거라도 들고 얼른 가세요. 평생 피땀으로 일군 300억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다고 하자 내 자랑이던 의사 아들은 5만 원짜리 3장을 쥐어주며 매몰차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눈앞에서 굳게 닫혀버린 차가운 철문 앞에서 저는 제 손에 쥐어진 구겨진 15만 원을 내려다보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내어줄 듯 굽신거리던 자식들이 빈털터리가 된 늙은 애비를 하루아침에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하며 한겨울 길거리로 내쫓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자식 농사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지었다고 자부했던 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돈 냄새만 쫓는 그 괴물 같은 핏줄들에게 제가 어떤 피눈물 나는 복수를 선사했는지 지금부터 제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김철수, 올해로 70을 훌쩍 넘긴 늙은 애비입니다. 지금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 대로변에 번듯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한 300억대 건물주 조리를 듣고 살지만 내 인생의 첫 장은 차마 맨정신으로는 들춰보기 힘들 만큼 처절하고 끔찍한 가난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척박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지독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춘군기에는 산을 뒤져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했고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14살의 어린 나이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해야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퀴퀴한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는 마치 가난의 낙인과도 같았고 나는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가 너무도 치가 떨리게 싫었습니다. 20살 무렵 나와 똑같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만 하던 착한 아내의 손을 무작정 부여잡고 도망치듯 야간 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나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주머니에 든 돈이라곤 달랑 차비 몇 푼과 며칠치 식대가 전부였던 우리 부부에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청계천 판자촌에 겨우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단칸방을 얻어놓고 우리 부부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는 노동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청가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들이 팔다 버린 썩은 배추 잎사귀와 무청을 주워다 깨끗이 다듬어 식당 뒷문에 헐값에 넘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곧장 공사판으로 달려가 내 몸무게보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등짐으로 저 날랐습니다. 안전장비 하나 제대로 없던 시절 어깨 피부는 다 까져 진물이 말라붙을 날이 없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다음 날이면 짐승처럼 다시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내 역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남의 집 식모살이와 식당 주방 보조를 전전하며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일했습니다. 큰아들 성훈이, 둘째 딸 지영이, 그리고 막내 아들 진우까지 새 아이가 연달아 태어나면서 우리 부부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지만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잠든 핏덩이들을 볼 때면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내 살점을 모두 도려내어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뼈를 갈아 아이들의 디딤돌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들에게만큼은 끔찍하고 더러운 가난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배가 고파 우는 아이의 입에 따뜻한 흰쌀밥을 넣어주는 것, 낡아 빠진 옷 대신 남부럽지 않은 새 옷을 입혀 학교에 보내는 것,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자 종교였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부모라는 이름의 거룩한 소모품이라 여겼고 자식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이 당연한 아비의 숙명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밴 검은 기름때와 흉터들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큰아들 성훈이와 둘째 딸 지영이는 유독 머리가 비상했고 욕심도 남달랐습니다. 특히 장남인 성훈이에 대한 나의 기대는 거의 맹목적이었습니다. 성훈이가 중학교 시절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와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던 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그날로 전세금을 빼서 보증금 없는 비좁은 월세방으로 가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남은 돈은 모조리 성훈이의 강남 고액 과외비와 학원비로 쏟아부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국밥 한 그릇 값은 아까워 덜덜 떨면서도 아들의 교재비와 학원비는 빚을 내서라도 하루 만에 융통해 주었습니다. 둘째 지영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훈이 오빠에게만 모든 지원이 쏠리는 것을 불만스러워하던 지영이는 대학 진학 대신 남들처럼 폼나게 미국으로 어학연수와 유학을 가고 싶다며 시금을 전폐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들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딸의 눈물 앞에서 나는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영이의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 나는 원래 하던 일에 더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대리운전 투잡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운전대를 잡고 졸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매달 미국으로 붙여야 하는 생활비와 학비 영수증을 떠올리면 잠을 잘 권리조차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둘째 딸을 번듯한 유학파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난한 애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성취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지원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방치된 막내 아들 진우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형과 누나에게 집안의 모든 금전적, 감정적 지원이 쏠리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묵묵히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새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늘 형의 낡은 옷을 물려 입으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집안 형편을 덜어주겠다며 스스로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학교가 끝나면 카센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기술을 배웠고 그렇게 번 푼돈을 몰래 아내의 안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곤 하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런 막내가 짠하고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될 제목인 큰아이들의 빛나는 미래에 눈이 멀어 막내의 상처투성이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의 헌신은 철저히 편파적이었고 기형적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막내의 희생을 당연시 여겼던 그 시절의 맹목적인 차별이 훗날 내 심장을 찌르는 치명적인 독화살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나는 밑빠진 독에 끝없이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무심하게 지나갔고 내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훈장처럼 패였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나는 문자 그대로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 변두리에 샀던 손바닥만한 땅들이 운 좋게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다시 낡은 상가들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몇 번의 큰 고비와 파산 직전의 위기를 피말리는 노력으로 넘긴 끝에 나는 마침내
서울 한복판 대로변에 위치한 번듯한 300억짜리 5층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등기권리증을 처음 받아 쥐던 날, 나는 상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나를 옥죄던 가난이라는 악마의 목줄을 마침내 끊어냈다는 안도감과 이제 내 자식들은 평생 돈 걱정 없이 구김살 없이 살 수 있다는 환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난 후 나의 보상은 자식들의 화려한 독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원하던 대로 의사가 된 큰아들 성훈이가 대형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강남의 40평대 고급 아파트 전세금을 일시불로 끊어주며 가난한 애비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한 둘째 지영이가 시집을 갈 때도 최고급 외제차와 함께 강남 사모님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혼수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자랑이자 트로피였습니다. 반면 막내 진우가 오랜 시간 기술을 배워 변두리에 작은 카센터를 차리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때 나는 이미 큰아이들에게 재산을 너무 많이 떼어준 탓에 고작 낡은 빌라 보증금 정도만 간신히 보태주었을 뿐입니다. 진우는 그것만으로도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해했지만 나는 묘하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무렵 하늘은 내게 가장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평생 내 곁에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함께 고생만 하던 아내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나는 뼈를 깎는 외로움과 허무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고 그 거대한 상실감 속에서 나는 조금씩 아주 서서히 내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과의 대화 속에는 옹기 대신 서늘한 계산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내 생일이 되어 찾아오는 큰아이들의 눈빛은 홀로 남은 늙은 아비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굳건히 서 있는 300억짜리 건물의 가치를 가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넓은 집안의 감도는 정적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이 어딘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덩그러니 남겨진 50평대 아파트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서늘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오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큰아들 성훈이와 둘째 딸 지영이의 발걸음은 묘하게 규칙적이었고 그들의 방문 목적은 단 한 번도 늙고 홀로 남은 아비의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큰아들 성훈이는 명절이나 내 생일이 되면 최고급 백화점 포장지가 씌워진 한우 세트나 홍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기가 무섭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화제는 오직 내 명의로 된 300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종부세 폭탄인 거 아시죠? 절세하려면 지금 당장 건물을 제 이름이나 손자들 이름으로 분산해서 증여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 연결해 드릴 테니까 서류만 준비해 두세요. 성훈이의 눈빛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그것이 아니라 상속받을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까봐 전전긍긍하는 탐욕스러운 투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껏 치장한 명품 백을 소파에 던져두듯 내려놓으며 지영이는 늘 남편의 사업 타령으로 운을 뗐습니다. 아빠, 그 건물 1층 상가 이번에 계약 끝난다며? 거기 우리 그이가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낼까 하는데 아빠가 보증금 없이 그냥 자리만 좀 내주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한테 물려줄 거잖아. 그녀의 말투에는 부모의 재산이 곧 자신의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 이마에 주름이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내가 밤마다 관절염으로 얼마나 앓는 소리를 내는지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늙고 병든 아비가 언제 숨을 거두어 이 거대한 건물을 자신들의 입에 온전히 떨어뜨려 줄 것인가 하는 피 말리는 계산만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 진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퇴근길에 불쑥 찾아와 현관문 앞에 검은 봉투를 툭 내려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소 좋아하는 시장통 옛날 통닭 한 마리나 철 지난 떨이, 과일 따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기름때가 덜 지워진 손으로 거실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베란다 창틀에 먼지를 닦아내며 보일러 온도를 슬쩍 올려놓고는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는 내 만류를 뿌리치듯 쫓기듯 돌아갔습니다. 형이랑 누나처럼 좋은 거 못 사다 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도 식사 거르지 마시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주무세요.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막내의 구분 등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칼로 저며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가장 싼 것만 내어주었던 막내만이 유일하게 나라는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홀로 남겨질 때면 나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저 300억짜리 건물과 통장의 잔고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저 잘난 큰아이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돌아봐 줄까? 그 불길한 의심은 독버섯처럼 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고 나는 결국 내 피부치들의 진짜 민낯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잔혹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자 나는 치밀하고도 끔찍한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내 자식들만 바라보며 소처럼 일해온 아비가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는 심정으로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과정은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곰팡 내 나는 상자 속에 버리지 못하고 모셔두었던 30년 전의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깃이 다해지고 무릎이 툭 튀어나온 칙칙한 점퍼,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낡은 골덴 바지, 그리고 밑창이 다 닳아버린 구두 한 켤레. 그것들은 내가 청계천에서 공사판에서 피를 토하며 일하던 시절의 생생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의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는 단 며칠 만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노인네의 몰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우며 수염을 깎지 않았고 밥 대신 물만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푹 꺼진 볼과 퀭한 눈동자, 헝클어진 백발이 뒤엉켜 당장 길바닥에 쓰러져도 이상할 것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 노숙자의 형상이었습니다. 나는 가슴 안주머니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인생의 전부이자 피와 땀의 결정체인 300억짜리 건물의 원본 등기권 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종이 쪼가리 앞에서 내 자식들이 짐승의 본성을 드러낼지 아니면 인간의 도리를 지킬지 운명의 시험대에 오를 작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나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을 바쳐 괴물들을 키워낸 것이라면 오늘 그 죗값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치르겠소.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사람들은 내 퀴퀴한 옷차림과 남루한 행색을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세상의 싸늘한 시선은 오히려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주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대사를 연습했습니다.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건물을 날렸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당장 오늘 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이 비참하고 완벽한 거짓말 앞에서 내가 평생을 바쳐 의사로 만들어 놓은 내 자랑스러운 장남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지만 나는 기어코 그 뚜껑을 열어젖히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큰아들 성훈이의 집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반짝이는 천연 대리석 바닥에 비친 내 남루한 꼴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간신히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뾰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에 비친 내 몰골을 확인한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어머, 아버님이 이 꼴로 여길 왜 와요? 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지만 문은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 성인 남성의 얼굴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만 반쯤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틈새로 고개를 내민 큰아들 성훈이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짜증과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연습했던 대로 다 죽어가는 처절한 목소리로 절망적인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성훈아, 애비가 미쳤었나 보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사장 놈 불쌍하다고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놈이 도망가는 바람에 내 건물, 통장 다 압류당하고 당장 오늘 밤 잘 곳조차 없어졌다. 애비 좀 살려다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성훈이의 눈동자에서 빛이 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얼음이 얼어붙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며느리가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문틈을 타고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당신 미쳤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집에 남는 방도 없고 빚쟁이들 우리 집까지 들이닥치면 어떡해? 빨리 보내.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를 호통쳤을 장남은 아내의 말에 동조하듯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던 그 고귀한 두 손은 덜덜 떠는 늙은 아비의 손을 잡아 끄는 대신 자기 지갑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문틈 사이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어 내 거친 손에 쥐어주듯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해요.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쪼들리는 거. 일단 오늘은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 계세요. 제가 상황 보고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까. 일단 가세요, 제발. 그 말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파열음을 내며 내 눈앞에서 매몰차게 닫혀버렸습니다. 안전고리가 풀리고 문이 완벽하게 잠기는 그 둔탁한 소리는 내 평생의 헌신과 믿음이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내 손에 쥐어진 15만 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뼈를 깎아 바친 수십 년의 세월, 그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 흘렸던 피눈물의 가치가 고작 우종이 쪼가리 3장으로 환산된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버려진 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내 손으로 끔찍한 괴물을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을 키워냈다는 참담한 절망감이 내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훈이의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산산조각난 가슴을 부여안고 나는 짐승처럼 절뚝거리며 두 번째 목적지인 둘째 딸 지영이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얇고 해진 점퍼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내장까지 얼어붙게 만든 장남의 배신감에 비하면 육신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영이가 사는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혹시나 내 딸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핏줄에 대한 미련하고도 얄팍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로비의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희망마저도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내 몰골을 확인한 지영이는 집 안으로 나를 들이기는커녕 자신이 직접 1층 로비로 내려오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휘감은 딸이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습니다. 지영이는 로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 남루하고 퀴퀴한 행색을 보자마자 반가움은커녕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부터 살폈습니다. 마치 치워버리고 싶은 오물 덩어리를 마주한 듯한 그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에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난도질 당했습니다. 딸은 내 안부를 묻기도 전에 내 팔목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더니 사람들이 없는 로비 구석의 비상계단 쪽으로 나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큰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300억 건물은 물론이고 전 재산을 압류당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내 입에서 파산과 압류라는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영이는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제정신이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그걸 생판 남한테 보증을 서서 날려? 아빠 노망났어. 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평생을 바쳐 자신을 키워준 아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떨어질 몫이었던 300억이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는 극도의 분노와 악다군이었습니다. 나는 행여나 날이 저물어갈 곳이 없으니 며칠만 신세를 지자고 애원하듯 매달렸지만 지영이는 내 거친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아빠, 나 오늘 시댁 식구들 집들이 오기로 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시어머니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하필 오늘 꼴을 이따위로 하고 와서 이래? 나중에 이야기해. 지영이는 내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히려 비상계단 밖으로 내 굽은 등을 거칠게 떠밀어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유학하며 화려한 청춘을 즐길 때 나는 한국에서 졸음을 쫓아가며 심야 대리운전 투잡을 뛰다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척추가 부서지고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고통과 맞바꾼 딸의 화려한 인생이었지만 돈이 떨어진 늙은 아비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그저 악취나고 치워버리고 싶은 거추장스러운 짐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나는 화려한 조명이 켜진 딸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내 인생의 청구서는 이토록 잔인하고 처참하게 나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피투성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배신당한 처절한 패배자가 되어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질팡질팡 옮기다 결국
마지막 목적지인 막내 진우의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카센터 앞. 나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낡은 점퍼깃을 여미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카센터 밖 전봇대 옆에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자동차 하부 밑에 들어가 시커먼 기름때를 얼굴과 작업복에 잔뜩 뒤집어 쓴 채 힘겹게 렌치를 돌리던 진우가 바깥의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 나의 남루한 행색을 발견한 순간 진우는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공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짐승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내는 내 수척해진 뺨과 헝클어진 백발, 얇고해진 옷차림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듯 내 거친 두 손을 부여잡고 왈칵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기름때 묻은 두 손으로 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감싸쥐고서 왜 이렇게 마르셨냐며 대체 무슨 험한 일이 있었던 거냐며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큰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이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처참한 사연을 고백하자 진우의 반응은 형 누나와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진우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계산도 없이 그 자리에서 셔터를 꽝 소리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건물이 대수예요? 아버지 몸만 건강하시면 됐죠.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얼른요. 막내는 손님들의 예약 전화가 울리는 것도 무시한 채 자신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나를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레 태우고 자신들이 사는 비좁은 연립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방문과 파산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며느리의 태도는 성훈이의 아내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달려나와 내 언손을 녹여주었고 군말 한마디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자신들이 먹으려고 아껴두었을 고기를 듬뿍 넣고 따뜻한 찌개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부부는 자신들이 쓰던 유일한 안방 겸 침실을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깨끗한 이불을 꺼내 덮어주며 낡은 전기장판의 온도를 세심하게 높여주었고 진우는 내 거친 발을 따뜻한 물로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못나고 배운 게 없어서 이런 좁고 누추한 곳밖에 모시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여기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랑 같이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 밥 한 술은 꼭 챙겨드릴 테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진우가 내 손을 꼭 잡고 건넨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나는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강남의 수십억짜리 대리석 바닥 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 어떤 훌륭한 난방기구보다도 뜨거운 온기가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맹렬하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막내 부부가 기꺼이 내어준 안방의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따뜻한 방바닥에 녹아내리듯 편안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갖 상념과 지독한 죄책감으로 폭풍우가 치는 듯 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거실 겸 주방의 차가운 맨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누운 막내 부부의 도랑거리는 목소리가 문틈을 넘어 내 귓가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의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들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팍팍한 형편에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늙은 아버지가 평생의 짐으로 얹혀 살게 되었으니 둘이서만 남은 밤에는
내 신세를 원망하며 부부 싸움이라도 벌이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행여나 며느리가 진우를 닥달하며 나를 고아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눈물로 호소할까봐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의 정막을 뚫고 들려온 소리는 내 평생의 알량한 의심과 편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룩하고도 맑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아버지 모시자고 해서 정말 미안해. 안 그래도 좁은 집에 당신 참 불편할 텐데. 내가 카센터 야간 작업이라도 더 뛰어서 돈 벌 테니까 우리 아버지만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참아주고 이해해줘. 진우의 목소리는 한없이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온 며느리의 대답은 내 심장을 그대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아버님이 우리 처음 카센터 시작하고 신혼집 구할 때 그 작은 빌라 보증금이라도 안 보태주셨으면 우리 지금 이 가게도 이 집도 없었을 거야. 아버님이 그동안 형님이랑 아가씨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뼈 빠지게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빈손 되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모시고 효도해야지. 나 당신 원망 안 해. 내일부터 시장 가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거리 좀 사와야겠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콧물과 범벅이 되어 베갯니들 흥건하게 적셨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잘난 장남과 똑똑한 딸년만 바라보며 정작 가장 묵묵히 내 뒤를 지켜주었던 막내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습니다. 나는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들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완벽한 실패작이라고 절망하려던 찰나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막내의 비좁은 방에서 나는 비로소 부모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피와 땀이 적어도 저 착하고 우직한 막내의 가슴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처절한 회한의 눈물이자 내 인생이 완전히 헛살지는 않았다는 안도감과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 며느리가 정성스레 끓여온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어제 하루 종일 내 가슴팍 안주머니에서 식은 땀에 절어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어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밥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진우 부부 앞에서 나는 천천히 낡은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습니다. 어제에 다 죽어가던 초라한 노인네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평안함과 자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건 짐승만도 못한 애비를 용서해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진짜 유산이다. 열어보거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막내 부부의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압류당했다던 300억짜리 상가 건물의 완벽하고 깨끗한 등기권 리증, 원본과 이미 진우 부부의 공동 명의로 합법적인 증여 절차를 모두 마친 법무사 서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놀라 까무러치려는 자식들에게 나는 지난 하루 동안 벌어졌던 끔찍하고도 치밀했던 내 시험의 전말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부모로 떠받들고 돈이 떨어지자 안면을 몰수하며 내다버린 그 괴물놈들은
어제부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못나고 빈털터리가 된 애비의 냄새나는 몰골까지 조건 없이 가슴으로 안아준 너희들이야말로 내 평생의 피와 땀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내 유일한 진짜 자식들이다. 내 선원의 막내 부부는 오열하며 내 품에 안겼고 우리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며칠 뒤 이 기막히고도 충격적인 반전 소식은 곧장 큰아들과 둘째 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300억 건물주이며 그 모든 재산이 평소 벌레 보듯 무시했던 막내 진우의 명의로 완벽하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두 남매는 그야말로 반쯤 미쳐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의 병원과 고급 아파트를 내팽개치고 눈물 콧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막내의 카센터로 쳐들어온 남매는 먼지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미쳤었어요. 그날 저희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눈동자에는 뒤늦은 참회 따위가 아니라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수백억의 재산에 대한 미칠 듯한 미련과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얼굴로 나를 붙잡은 그들의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내게서 5만 원짜리 지폐 3장을 쥐어주며 문전박대했던 그 늙고 병든 아비는 이미 그날 너희 집 현관문 밖에서 처참하게 얼어 죽었다. 너희들의 부모는 그날로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다신 내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내리고 영업장에 쳐들어가 그 고귀하신 실체들을 만천하에 까발려주겠다. 나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두 괴물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엎어져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쳤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재산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저 쥐어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피와 땀 그리고 무거운 사랑의 대가라는 것을 그 돈벌어지 같은 놈들은 매일 밤 뼈저린 후회와 수십억을 놓쳤다는 영원한 상실감 속에서 남은 평생을 생지옥처럼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막내 부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평안한 진짜 노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온기를 깨닫게 해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곁에도 팍팍한 세상 속에서 조건 없이 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인연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름에 고인 사연은 앞으로도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